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최고의 팀을 가리는 유로 2024가 조별리그 1차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던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한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프랑스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첫 경기에서 코뼈 골절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음바페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착용했던 보호 마스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유럽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경기를 통해 드러났던 최고의 팀과 최고의 선수, 최고의 골부터 실망스러웠던 팀, 최악의 경기력으로 지탄을 받은 로멜루 루카쿠와 해리 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별리그 1차전의 핵심 소식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먼저 1차전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에서 개최국 독일이 스코틀랜드의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독일 대표팀의 부활을 알리는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쳤고요. 이어서 스위스가 돌풍의 팀 헝가리의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최고의 빅매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스페인이 3대0의 압승을 거두면서 역시 강력한 면모를 보였고요.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로 꼽혔던 알바니아는 이탈리아를 끝까지 괴롭혔지만 결국 이탈리아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모두 챙겼습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2대1로 승리했고 덴마크가 슬로베니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는 세르비아의 1대0 신승을 거뒀고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의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돌풍의 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슬로바키아에 0대1로 패배한 것이 조별리그 1차전 일정에 유일하다시피 할 수 있는 이변이었고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의 1대0 승리, 튀르키예가 조지아의 3대1 승리, 그리고 포르투갈이 체코의 2대1로 승리하면서 조별리그 1차전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전체 선수 중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가 집계한 최고 평점은 스페인 대표팀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파비안 루이스였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크로아티아전 3대0 승리 과정에 평점 8.9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이자 1차 라운드 전체 경기 최고 평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폴란드전 승리를 이끈 코디 학포 역시 8.80점으로 2위, 그리고 덴마크가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감격의 복귀전으로 본인의 이제 아쉬웠던 유로 2020 당시의 심정지로 인해 쓰러졌던 그때의 일을 극복한 덴마크 미드필더 크리스찬 에릭센이 8.70점으로 전체 선수 랭킹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을 통해서 드러난 최고 전력의 팀은 독일과 스페인이었는데요. 독일이 우선 스코틀랜드의 5대1 대승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또 가장 큰 승리를 거뒀죠. 슈팅 숫자가 20대 1이었고 유효 슈팅이 10대 0이었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경기였고요. 볼 점유율도 73%, 기대득점 2.17골,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기대득점이 0.01골에 불과했다는 점은 사실 5대 1이 아니라 무실점 승리도 충분히 가능했고 자책골로 또 한 골을 내줬거든요. 더 큰 승리도 가능했을 정도로 독일이 강력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의 팀 평점 역시 독일이 7.23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7.22점의 튀르키예,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스페인이 7.21점이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스페인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바라봤지만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는 특유의 빌드업 플레이에 좀 신속한 공격 전개력, 여기에 확실하게 결과를 가져오는 효율성까지 보여줬어요.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점유율이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53%로 더 높았는데요. 이것은 전반전에 이미 스페인이 3골을 모두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잡고 후반전을 여유있게 보냈고 크로아티아가 후반전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슈팅 숫자가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16대 11로 더 많았고 다만 유효 슈팅이 5대 5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공격 기회를 정확한 슈팅 마무리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득점은 스페인이 3골을 넣었지만 1.91골로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면 크로아티아가 2.48골의 기대골이 나올 정도로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3골 정도를 넣을 만한 경기력을 펼쳤다는 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정력이라는 것은 단지 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을 떠나서 질 좋은 패스 그리고 질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동료들의 움직임 등 전술적인 면이 가미돼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큰 숙제로 불려왔던 것이 최전방 공격수의 마침표를 찍는 능력이었는데 그 부분을 모라타가 여전히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확실한 패스와 확실한 플레이, 확실한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경기 결과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카이 하베르츠를 제로톱으로 두고 일카이 긴도안을 그 뒤에 배치해서 공격적인 역할에 집중시켰거든요. 이를 통해서 긴도안이 훨씬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베르츠가 전방 압박 및 부지런한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 지역을 이제 내려오면서 풍부한 활동을 펼쳤고요. 비르츠가 사실은 플레이메이커인데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또한 상대의 허를 찔렀고 오른쪽에는 역시 10번 역할이 가능한 무시알라가 배치됐는데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 3명을 동시에 배치한 것이 독일의 공격, 특히 중원 장악력을 매우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를 노련한 중앙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가 지원하고 로베르트 안드리히 선수가 이 선수들의 수비적인 면들을 커버하는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미틀렌 슈타트가 왼쪽 풀백,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고 타와 리디거가 정말 피지컬과 속도를 모두 갖춘 대형 센터백으로 뒷문을 지켰고 노여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4-2-3-1 포메이션 나겔스만 감독이 공격적이면서도 밸런스가 좋은 팀 그러면서도 창의성이 뛰어난 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 모라타를 최전방에 두고 빠른 속도의 니코 윌리엄스를 왼쪽에 그리고 현란한 드리블 기술을 갖춘 라민 야마를 오른쪽에 배치했고 파비안 루이스, 로드리, 페드리로 모두 공을 잘 다루는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들로 3미드를 구성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마르크 쿠쿠렐라, 오른쪽 풀백으로 다니 카르바할, 2명의 센터백으로는 르 너루만과 나초를 배치했고 우나이 시몬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양팀이 득점을 만들어낸 방식 중에 좀 인상적인 플레이들을 보면은 왜 이 팀들이 단지 큰 점수차로 이겼던 것뿐 아니라 유로 2024 최고의 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독일이 전반 10분 만에 넣은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토니 크로스가 왼쪽 후방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넘겨준 전환 패스가 공격의 기점이 됐고요. 여기서 오른쪽 풀백인 키미히가 문전 지역으로 많은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수비를 끌어내리자 그 뒷공간으로 잘라 들어온 비르츠에게 땅볼 패스를 줬고 비르츠가 왼쪽 사이드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키미히의 패스를 받자마자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골문 반대쪽으로 꺾어서 오른발 넘소 슈팅을 연결했거든요. 골키퍼의 손을 스치면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멋진 골이었는데 중거리 슈팅이긴 했지만 말씀드린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과 패스 플레이, 패스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의 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9분 뒤인 전반 19분에 두 번째 골이 나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긴도간이 중앙 지역에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몰아두고 나서 왼쪽 후방으로 빠져드는 하베르츠에게 스루 패스를 줬고 하베르츠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 무시알라라든지 비르츠가 각기 다른 위치로 이제 퍼져서 움직이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수비 라인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서 하베르츠가 문전 왼쪽을 파고든 이후 수비 2명을 자신 쪽으로 몰아두고 뒤에서 달려 들어오던 또 한 번 오른쪽 사이드에 있다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온 무시알라에게 공을 내줬고 무시알라가 수비의 6탄 방어 속에서도 강하고 정확한 슈팅을 골문 상단으로 꽂아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비르츠, 긴도안, 하베르츠, 무시알라가 정신없이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이런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뒤를 항상 키미히라든지 크로스 같은 선수들이 지원을 해줬고요.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강력했는데요. 63분에 비르츠와 하베르츠를 빼고 정통 9번 공격수인 필크루크와 측면 공격수 르로이 사네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들어와서 68분에 바로 4대0을 만든 골을 합작했는데요. 왼쪽 사이드에서 사네가 전진 패스를 준 것을 긴도안이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백힐 패스로 빼줬어요. 물론 수비를 맞고 굴절되어서 흘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긴도안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이 흘러나온 공을 필크루크가 이어받아서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4대0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74분에는 무시알라가 빠지고 밀러가 들어왔는데 밀러도 사실은 선발 출전도 이상하지 않은 실력자죠.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사네의 전진 패스를 밀러가 이어받아서 문전에서 수비를 몰아놓고 뒤로 빼준 공을 또 다른 교체 출전 선수인 엠레잔이 이어받아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5대1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선발 선수와 교체 선수가 모두 고른 경기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개최국 독일이 이번 대회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현란한 플레이, 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많은 골을 뽑아냈는데요. 전반 29분에는 특유의 화려한 패스워크가 인상적이었는데 왼쪽 풀백인 쿠쿠렐라가 수비 지역에서 공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 로드리가 파비안 루이스에게 공을 백으로 내준 이후 백으로 내준 공을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모라타를 보고 파비안 루이스가 한 번의 스루 패스로 찔러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가 전진하는 패스. 이것이 바로 라인 사이를 계속
전후진시키면서 상대의 수비 대열을 흔들어 놨던 패스 패턴인데요. 모라타 역시 수비 뒷공간을 빠져들어가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분 만인 32분에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이 모두 골문화를 지키고 있었지만 페드리가 두 명의 크로아티아 선수 사이에서 공을 너끈하게 지켜내면서 뒤로 파비안 루이스에게 빼줬는데 이 파비안 루이스가 이날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두 명의 크로아티아 수비를 현란한 드리블 기술로 제껴내면서 지그재그로 파고든 이후 왼발 슈팅을 골문 우측 하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인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를 받은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크로스 패스를 올린 것을 카르바할이 풀백이 순간적으로 수비 뒤에서 돌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당시 선수들을 맡고 있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모두 카르바할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카르바할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3대0을 만든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더 이상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완전히 기세를 꺾어놨던 또 세대 교체에 성공한 스페인의 멋진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팀은 포르투갈입니다. 사실 체코를 상대로 2대1 게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결승골로 승리한 결과는 진땀승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력과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포르투갈도 분명히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주목할 점이 최고의 조커로 이제 부상한 프란시스쿠 콘세이상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참가했던 포르투갈 레전드인 세르지오 콘세이상의 아들이죠. 이날 후반 45분에 교체 출전을 해서 추가 시간 2분에 골문에서 밀어넣는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화려한 유로 데뷔전을 치르며 체코전 2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골은 막판에 간신히 나오긴 했지만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습니다. 특히 맨유의 주장인 포르투갈의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체코와의 단일 경기에서만 11개의 슈팅에 직접 관여를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슈팅 2개를 냈고 키패스 2개에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패스를 7개를 기록하면서 튀르키예의 카디올루와 같이 공동 이제 최다 기회 창출을 기록을 했고 또 독일의 미틀레슈타트 10개, 포르투갈의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던 비티냐도 이제 10개였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정말 공격 지역과 수비 지역을 모두 커버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정말 마에스트로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포르투갈이 젊은 선수, 새로운 선수도 등장하고 있지만 6번째 유로 대회에 참가하는 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된 호날두의 건재가 대단했는데요. 수비수인 페페 그리고 공격수인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 나란히 선발 출전을 했는데 페페의 체코전 기준 나이가 41세 113일이었고 호날두는 39세 134일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나란히 유로대회 우승을 2016년에 경험했던 주역들인데요.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워낙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고 또 주전 경쟁에서 결국에 밀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대회 이후에 오히려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이적한 뒤에는 다시 자신감을 찾고 경기력과 몸 상태도 올라왔고 무엇보다 이전에 조금 이기적이었던 플레이를 내려놓으면서 이날 경기 레앙과 투톱을 이루었는데 본인의 슈팅이 5번 있었고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빅찬스 하나를 만든 부분이라든지 키패스 2개를 기록했고 무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100%가 나왔다는 점, 헤더 경합,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뭐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호날두 선수가 이제야 정말로 원숙한 정말 팀의 고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 우승을 정말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로 2020 대회에서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에릭센 선수가 이후 심장 재세 동기를 달고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에릭센 선수는 뜻깊은 또 한 번의 유로 대회 첫 경기에서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가슴 트래핑에 이은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덴마크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아쉽게도 덴마크는 슬로베니아와 1대1로 비겼는데요. 덴마크가 16대 11의 슈팅 우위와 기대득점 1.75골 대 1.04골의 우위, 점유율 68%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반 공격수들 특히 라스무스 호일룬의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이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에릭센은 전방위적인 활약을 통해서 심장 문제, 체력 문제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멋진 유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기대를 모았던 킬리안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와의 첫 경기에서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후반 40분께에는 상대 선수와 헤더 경합 중 특히 단소 선수의 어깨에 본인의 코가 이제 헤더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이 됐는데 워낙 강하게 타격이 일어나면서 육안으로 저희가 뭐 이제 그 경기 상황에서 보기에도 코가 삐뚤어졌고 많은 출혈이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진단 결과 코뼈가 골절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음바페 선수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일단 처치를 하고 이번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네덜란드와의 2차전 경기는 출전이 어렵겠지만 폴란드와의 3차전 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 경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6강, 8강 그 이후의 일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 마스크를 통해 보호한 채로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만 보호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된다면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 우승을 맛보지 못했고 또 본인이 참가한 역대 유로 대회에서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01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쓰고 활약했던 것이 다시 한번 유럽 언론을 통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AP통신, 폭스스포츠, 영국의 BBC 등이 음바페의 이 마스크 착용 준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손흥민 선수의 당시 모습을 소개하는 것들을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바페 선수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마스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이번에 또 음바페 선수가 닌자 거북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 마스크 투혼 속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음바페 선수는 10대의 나이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뤘고 또 지난 201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점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2번이나 월드컵 결승을 밟았지만 유로에서는 부진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번 오스트리아와의 경기도 코뼈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4차례 슈팅을 했지만 결국에는 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기대 득점이 0.8골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에 아쉬움을 드러냈죠. 또한 지난 유로 2020 대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2개 대회에서 아직 18번이나 슈팅을 때리고도 유로 대회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음바페 선수가 반드시 좀 이겨내고 싶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본인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대회를 속행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망스러웠던 것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잉글랜드인데요. 가장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다, 선수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도 세르비아를 상대로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이 결과가 세르비아가 수비를 엄청 잘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잉글랜드가 전반전에는 공격을 주도하긴 했지만 공격 위협도가 아주 높았던 때도 없었고 후반전 들어서는 오히려 세르비아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정도로 팽팽한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슈팅 숫자는 세르비아가 6대5로 많았고 점유율도 잉글랜드가 53%로 비등비등했거든요. 다만 유효 슈팅이 3대1로 잉글랜드가 근소하게 앞섰고 또 사실 전반전에 벨링엄의 조금은 개인 능력을 통한 헤더골로 선제골을 넣고 그 골이 결승골이 됐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벨링엄 같은 경우에 이날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도 선정이 됐고 또 전방위적인 활약, 레알 마드리드에서처럼 전방으로 치고 올라가서 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왼쪽, 오른쪽, 중앙, 후방까지 정말 모든 영역을 뛰어다니면서 경기 영역을 발휘했는데요. 가짜 9번 역할로 또 하나의 생격을 열었던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 30분까지 볼 터치가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이날 경기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까지 우뚝 섰던 맨시티의 포든까지도 부진하면서 공격 라인 전체가 조금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의 현재 문제로 꼽히고 있는 왼쪽 풀백이 확실히 없는 부분입니다. 후크쇼 선수가 맨유에서 있었던 그 부상을 확실하게 털어내지 못한 가운데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가 왼쪽에 배치가 됐는데 왼쪽에서의 연계 플레이나 공격 전개가 거의 안 됐어요. 트리피어와 포든이 침묵을 하면서 케인 역시 많은 공을 공급받지 못했고 벨링엄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카와 호흡을 맞춰주면서 거기서 조금 기회가 나왔던 것 뿐이지 케인, 포든, 트리피어가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케인이 결과적으로는 경기 내내 24번의 볼터치를 가져가긴 했지만 한 차례의 슈팅이 이제 골대 안으로 향했으나 위협적이지 못했고 또 한 차례의 골대 강타도 있었고 결국 이게 빅찬스 미스가 되면서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는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시켰던 갤러거, 보웬, 마이누 같은 경우도 크게 흐름을 바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우승이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영국 현지에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변이 없는 첫 번째 라운드였지만 벨기에가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한 승리 확률 61.5%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벨기에의 극악한 결정력, 특히 루카쿠의 부진이 있었는데요. 벨기에가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실제 기대 득점은 1.91골이었고 16번의 슈팅이 있었고 5번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60%의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공격 위협도를 보더라도 솔직히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벨기에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던 1차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루카쿠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골키퍼 가슴팍으로 슈팅을 한다거나 비어있는 골문을 두고도 골문 옆으로 슈팅을 한다거나 또 후반전에서 때린 슈팅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골대 앞에서 특급 공격수라면 반드시 넣어야 할 기회를 놓쳤던 것인데요. 실제로 루카쿠가 이날 경기 3개의 슈팅을 했는데 이 3개가 모두 빅찬스였고 3개가 하나도 골로 내지 못했고 또 2개의 골은 득점으로 이제 오프사이드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루카쿠는 그야말로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 최악의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조별리그 1차전에서 최고의 경기로 꼽혔던 것은 마지막 날 일정에 있었던 튀르키예와 조지아의 경기인데요. 튀르키예가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조지아가 충분히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한 과정 속에 후반 추가 시간에 조지아 골키퍼 마마르다시빌리가 공격까지 가담했던 코너킥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공을 잘라내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보탰기 때문에 두 골차가 난 거거든요. 양팀 합쳐서 36개의 슈팅이 나왔어요. 튀르키예가 22개, 조지아가 14개를 기록할 정도로 화끈한 공격 축구의 향연이었는데요. 이 경기의 승부를 가른 선수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마침내 이제 스타로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아르다 귤레르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 출신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어린 나이에 입도 선매한 유망주인데 65분에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 나온 34골 중에 11골이 박스 바깥의 중거리 슈팅일 정도로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는 많은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귤레르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 골문 바깥으로 감아 들어온 슈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유로 공식 홈페이지가 조별리그 1차전 최고의 볼로 이제 후보로 올린 것이 튀르키예에서 조지아전 밀드리의 대포할 슈팅, 귤레르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 그리고 이탈리아의 알바니아전 승리를 이끈 마렐라의 중거리 슈팅, 또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3대0으로 크게 꺾는 과정 속에 선제골을 넣은 스탄치우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4골이 모두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거리 슈팅도 매력이 있지만 독일과 스페인이 보여줬던 현란한 패스워크를 통한 골이 더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목할 또 한 명의 신성은 네덜란드 대표 골키퍼 바르트 헤어 브리엔 선수로 겨우 21살의 나이로 유로 2024 본선 주전 골키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유로 2004 대회에서 체코의 체흐 골키퍼가 22살의 나이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1960년대에만 20대 초반의 선수가 뛰었다는 점에 있어서 페어 브리엔 선수, 또 한 번 네덜란드의 골키퍼 유망주가 등장한 것을 알렸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을 통해서 16강 조기 확정이 되는 팀, 그리고 16강 조기 탈락이 결정될 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밤 10시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조별리그 2차전이 이어지는데요. 6월 20일 새벽 1시에는 독일 대 헝가리의 경기가 있고, 주목할 빅매치가 있죠. 바로 6월 21일 금요일 새벽 4시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럽 전통의 강호들의 맞대결이 있고, 6월 22일 토요일 새벽 4시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돌풍의 팀으로 멋진 축구를 보여준 튀르키예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과 치르는 경기, 그리고 벨기에가 첫 경기 패배로 인해서 루마니아에 질 경우에는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이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덴마크와 잉글랜드의 경기 역시 프리미어리거들이 많은 팀들의 경기인 만큼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준TV와 함께 올여름 유럽 축구의 뜨거운 축제 유로 2024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